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레티튜드 대표이사 장종규입니다. 저한테 로컬은 한국인데요. 한국 시장에 관심 있는 해외 고객사를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로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브랜드 고객사들이 시장을 확장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고요. 회사의 다른 파트에서는 서스테이너블 브랜드라고 하는 저희 조직의 한국 파트너로서 글로벌 지식을 한국에 전하고 또 한국 사례를 글로벌에 알리는 그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서스테이너블 브랜드는 지속 가능한 브랜드들이 모여서 만든 글로벌 커뮤니티예요. 글로벌 멤버십 네트워크고요. 세계적으로 컨퍼런스나 이런 네트워킹을 통해서 지식과 솔루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J 커넥트 데이 주제에 어울릴 만한 그 해외 지속 가능성 농업 사례들을 소개해 달라고 말씀하셔서 몇 가지 준비해 봤거든요. 2018년에 컨퍼런스에서 임파서블하고 멤피스 미츠 굿닷, 오션허거, 시옥밋 등을 모아서 이제 세션 하나를 했었어요. 요즘에는 대체육에서 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도 점점 올라가고 있다고 하던데 한국에는 또 저스트라는 회사가 SPC 3립을 통해서 진출을 했죠. 닭 없이 녹두로 만드는 계란 대체품이죠. 식물성 기반 말고도 멤피스 미츠나 배양육들이 있어요. 배양육 계열은 흥미로운 부분이 일단 상용화를 연구를 끝내고 나면 그 후에는 이제 생산 비용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줄어들어서 식물 기반하고는 다르게 농업에 도움이 거의 필요가 없고 그래서 더 저렴하게 비슷한 수준으로 단백질 영양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무어의 법칙이 이곳에도 적용이 될 거라고 하네요. 뭐 이런 회사도 있습니다. 발효 기술을 통해서 이제 유단백을 만들어내는 회사도 있고요. 이 회사가 말하는 거 보면은 이제 대규모 방목 방식의 낙농업에 비해서 99%의 물을 덜 쓰고 60%의 석유 에너지를 덜 쓰고 97%의 온실가스를 덜 쓴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사례는 기존의 공장식 그 대규모 농업의 부정적인 영향들 있잖아요. 탄소 배출, 생태계 교란, 그런 것들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사례들이에요. 그러면 한편으로 정말 그 공장식 농업을 주도해 오던 반응은 어떨까? 그쪽의 반응은 어떤지 보면 물론 나라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밀크나 미트를 못 쓰게 하는 그런 로비들은 계속 되고 있고요. 뉴질랜드에서는 자기들 농업은 그나마 좀 낫습니다. 이렇게 카본 풋프린트가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낙농업 쪽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요거를 갖고 농장들한테 당신의 농장에서 생산되는 탄소 배출량, 온실가스량은 얼마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수식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부들이 이렇게 토질이나 땅의 크기, 가축의 규모 등을 다 입력을 하면 얼마나 뭐 비료를 썼는지, 퍼틸라이저를 썼는지 등을 얘기를 하면 이렇게 계산을 해주더라고요. 네슬레도 미국의 탄소중립 낙농업 연구소 협력해서 2050년까지 기존 낙농업에서 탄소중립을 실현을 할 거고 물 사용도 줄여서 수질 개선을 이루겠다 이런 목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읊어드린 기업 사례들을 하나씩 보면 추구하는 목적이나 가치 설명은 조금씩 달라요. 뭐 여러 가지를 포괄하기도 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아니면 탄소 배출량 절감, 뭐 생물 다양성, 산업군의 보호 뭐 이런 것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지금까지의 공장식 대규모 농업, 서양에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농업의 그 식품 생산업의 방식을 좀 파괴적으로 창의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흐름인 거는 분명하고요. 그리고 이런 흐름이 생기고 커지는 거는 소비자의 지지나 소비자의 트렌드가 뒤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소비자의 트렌드를 눈치챈 자본의 투자가 뒤에서 뒷받침을 하고 있겠죠. 이 레스토랑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치폴레라는 레스토랑인데 미국의 프랜차이즈로 2,800개 정도 매장이 있다고 해요. 최근에 이 치폴레가 하는 마케팅은 뭐 공정무역을 통해서 원료를 갖고 오고 가공을 덜한 원료 그래서 건강한 패스트푸드의 마케팅을 하고 이게 그 소위 그 G세대라고 하죠. 밀레니얼 다음 세대인 G세대에게 반응이 되게 좋다고 합니다. 이 치폴레에서 선택한 음료 회사가 트랙터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트랙터라는 회사가
자기네 스토리를 농장에서부터 풀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기농업, 되살린 농업을 통해서 작물을 생산하고 그 작물로 청량음료 분말을 만들어서 이렇게 납품을 하면 레스토랑에서 디스펜서로 이거를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식이에요. 그래서 소비자는 보면은 이렇게 생긴 캔 디자인의 잔을 쓰죠. 그리고 유리빨대를 쓰고 수입하는 농산물도 있대요. 원료도 수입하는 농산물은 이 사람들은 구출했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상품이 안 되는 파치 상품들을 외국에서 수입을 해서 현재까지 한 300만 파운드 정도를 농산물을 버려지지 않게 구출했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고, 창업자 인터뷰를 보면 스스로 이제 환경적 영향을 줄이는 혁신 기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점이 뿌듯하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이 소비자 트렌드가 변하는 거를 스스로 느낀다, 그런 인터뷰도 있어요. 지속 가능한 농업을 얘기할 때 제가 자주 부딪히는 질문의 첫 번째는 소비자가 선택하겠는가 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만큼 가격 경쟁력이 있는가. 그래서 그 규모의 가격 경쟁력이 있게끔 규모의 경제를 일으켜서 수익을 만들어내는지, 그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게 항상 부딪히는 질문이고요. 근데 이 트랙터 비버리지 사례를 보면 납품하는 곳이 치폴레 같은 레스토랑, 그리고 대학교 같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외식업체의 납품을 성공하면서 그거를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친환경 농업, 뭐 지속 가능한 농업의 기업의 영업 비결은 지속 가능한 가치와 트렌드를 아는,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공동의 소비자 군을 공유하는 그런 브랜드에게 선택을 받은 거죠. 납품업체로서. 그래서 이 또 영업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회사도 만나게 됐어요. Force of Nature라는 육류 회사인데, 이분들이 재밌는 거는 자기네들 고기를 온라인에서 주문할 수 있고 사 먹게 되면 탄소 배출량이 기존의 소고기보다 훨씬 적은 거는 물건이고, 비욘드 버거나 임파서블 버거처럼 식물성 콩 유래 그 식물성 단백질, 대체 단백질 제품에도 보다 자기가 더 탄소 배출량이 적대요. 얼마나 적냐면 심지어 자기는 마이너스 3.5라는 거죠. 온실가스 배출을 어떻게 마이너스로 만드냐, 그래서 지속 가능한 농업이 무엇이냐, 이렇게 궁금해지는 지점이 저한테 왔었어요. 그게 이제 설명을 해주는 곳이 바로 이 전 세계 지지를 폭넓게 받고 있는 영국의 앨런 맥아더 파운데이션인데요. 여기서 이제 서큘러 이코노미에 대한 개념을 정립을 하면서 이제 기업과 도시의 협업을 얘기하고 브랜드의 행동을 요구하면서 편으로 농업에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재생 가능한 자원이다. 그 자연은 재생 가능한 자원이고, 그것의 자원의 순환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접근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농업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 순환경제 이론에 적용을 해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겠느냐, 그 방법은 토양의 재생 능력을 회복시켜야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토양을 건강하게 재생이 가능하도록 관리하는 아이 농업에 초점이 맞춰야 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렇다면 토양은 어떻게 재생을 가능하게 해줄 것인가, 어떻게 그 회복 탄력성을 유지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원래 재생력이 훌륭했던 자연 상태, 그럼 자연의 디자인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흉내내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인류가 서구에서 공장식 농업으로 쭉 바꿔서 하다 보니까 자연의 재생력이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 재생력을 복원하기 위해서 다시 원래 자연의 방식으로 농업을 해야 하는 거다, 이런 맥락이거든요. 아프리카에서는 이런 실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비아라는 나라에서 이동식 돼지 울타리를 활용했어요. 그래서 여러 마리의 돼지를 이용해서 잡초를 제거하고, 그리고 퇴비 비료를 주는 동시에 그 일을 시키는 효과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동물이 풀을 먹고 싸고 벌레들이 생기게 하는 실험이에요. 이 실험에서 제초제 안 쓰고 퇴비 뿌리는 기계 안 쓰고 오히려 탄소 배출은 줄이고, 이런 걸 노린 거고요. 돼지 몇 마리로도 1년에 5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케냐에 있는 한 농장인데요. 여러 해 동안 밭을 갈고 갈아엎고 하다 보니까 토양 안에 머물렀어야 했던 탄소가 이제 공기 중으로 배출되었다. 그래서
탄소를 양분으로 삼는 미생물 생태계는 완전히 파괴되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이제 파괴된, 케냐의 이 땅에 파괴된 농장들을 어떻게 되살릴까? 그 농장에서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가축을 이용해서 그 미생물 생태계를 다시 살리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아마 제주에서도 이제 농장에 가금류를 좀 키우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 케냐 농장도 그 경우긴 한데 좀 다른 점이 뭐냐면, 아까 보셨던 잠비아의 이동식 그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계장을 트랙터 뒤에 달고 이동시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젖소무리를 키워요. 그래서 10일 정도 있다가 젖소무리를 움직이고요. 닭장을 거기다 옮겨 놓습니다. 그러니까 젖소가 풀을 먹으면 6인치 정도 풀이 남는데요. 15cm 정도. 그러니까 똥도 많이 싸겠죠. 그 똥들은 고단백 영양소가 돼서 닭장을 맞이하죠. 닭들이 고단백 천연 영양소를 쪼아 먹고 닭똥들이 남아서 흙에 들어갑니다. 똥의 질소가 이제 땅에 거름이 되고 매우 효과적으로 미생물 체계를 복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다시 이제 면양을 보내요. 소도 그렇지만 양이 풀어 뜯어 먹으면서 생기는 그 미생물 작용들이 땅 위의 풀들과 땅 아래에 모두 도움을 주게 된다고 하고, 그래서 소 먹일 풀이 다시 잘 자라게 된다고 해요. 자연에서 어떻게 했었는지를 그대로 흉내내는 방식이라고 하지만, 다른 농장에서는 소똥이 이제 처치곤란인데 이 농장에서는 되려 땅을 살리는 도구로 쓰이는 거고, 땅이 건강하면 풀이 좋을 테고 가축이 건강하면 사람도 건강하지 않겠냐, 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 사례는 에그로포레스트리라고 하는 그 임업과 농업을 함께하는 농법에 대한 사례인데요. 한 가지 품목이 아니라 여러 품목을 섞어서 재배하는 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아우르는 건데, 그때 이제 나무들을 같이 심는 걸 얘기하고요. 화훼를 하다가 버려진 비닐하우스 농장에서 이 실험을 시작을 하게 됐고요. 원래는 잡초만 무성했던 곳에 한 2년 안에 이렇게 자연을 되살리는 경험을 했다고 말씀을 하세요. 브라질 식생하고 되게 비슷한 점을 착안을 했고, 그래서 브라질의 사례를 참고 삼아서 브라질의 숲에서 자라는 그런 나무들을 참고 삼아서 다시 재건을 했는데, 이런 거예요. 숲의 원래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세로 절단면으로 이제 상상을 해 보세요. 그러면은 위로부터 이렇게 서너 개의 층이 있고 서로 지붕을 만들어주고, 그 가끔은 땅 아래에 작물도 나오잖아요. 에그로포레스트리는 이런 숲의 원래 모습을 그대로 흉내내는 거래요. 처음에는 모든 작물을 동시에 심는다고 해요. 그리고 작물들이 서로 도우면서 천천히 자라다가 생장 속도가 빠른 식물들부터 다양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 중간중간에 열매 수확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시들어서 이제 땅으로 돌아가는 나뭇가지나 이런 게 다시 땅의 영양분이 되는 거죠. 그 주변 농장은 이제 한 종류의 작물만 키우면서, 그래서 건기에는 그냥 말라 있는 상태래요. 근데 그 중앙에 있는 이 에그로포레스트 시스템은 반면에 항상 울창한 상태가 지켜지는 거고, 그래서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자기들은 살아있는 식량의 숲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물론 이런 식의 농장에서 키우는 곡물의 뭐 생산성을 비교해 보면 단일 품목을 키우는 농장에 비해서는 생산성이 6, 70%라고 해요. 그런데 나머지 3, 40%를 채워주는 계란이나 우유, 뭐 과일 같은 것들이 또 수확물이 나오니까 그것까지 생각하면 계산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서 네슬레 사례, 뉴질랜드 사례를 보시면 그거는 농가의 탄소 배출량을 계산을 하고 줄이겠다고는 하지만 실은 기존 공장식 축산 방법 안에서 이제 시도하는 방법이라고 한다면요. 요 아프리카의 사례 같은 경우는 소규모, 규모화되지 않은 농업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시도하고 있고 어떻게 그 소비자의 트렌드에 맞춰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만한 도움이 되는 사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례를 제가 여러 가지 추리다가 버리기 아까운 사례 3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를 삼는 동해등의 벌레가 있어요. 그 동해등의 유충을 키워서 양식장 사료로 파는 회사거든요. 이 에그리프로테인 상당히 글로벌한 기업이 됐는데 아마 국내에도 이 동해등의 를 키우는 회사가 있다고 들었어요. 이 기업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어마어마하다고 해서 제가 제주도에 꼭 소개하고 싶은 자원순환 사례였어요. 음식물 쓰레기가 유충의 먹이가 되고 유충이 양식장의 사료가 되는 사례고요.
그리고 요거는 호주에 있는 유리 온실 사례예요. 주변 환경을 모두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효율성도 올리고 있는 사례인 것 같아요. 사막 한복판에 태양열을 전지판도 두고, 그리고 물도 다 스스로 이제 정수해서 낙차를 이용해서도 쓰고. 오늘 J-커넥트데이에서도 에너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뭐 패시브 농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패시브 온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사례도 해외에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호주 옆나라죠. 아바타도 찍고 로켓도 쏘는 기술 강국 뉴질랜드 사례도 있는데요. 뉴질랜드 로봇 기업 사례입니다. 로봇 기업 중에 이런 회사가 있어요. 기가 막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처음 봤을 때. 키위를 따는 로봇 팔이에요. 키위를 따서 저렇게 호스로 넣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분류 시스템도 다 자동화가 되어 있죠. 이 로보틱 플러스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미국에 아스파라거스 수확하는 로봇도 판매했어요. 기술도 이제 서로 공동 개발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노동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많은 기술들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꼭 저런 걸 다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만들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외국에 잘 돼 있으면 가져다가 이제 조정해서 쓰면 되지 않을까. 이분들도 이제 뉴질랜드 회사가 미국에 팔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 같은 회사도 좀 일을 할 수 있게 되니까요. 그런데 이런 기술들의 제일 포인트는 사실은 저 과일, 저 수확물이 언제 수확해야 되는지 그 지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지식은 지금 농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실 정보고, 이 정보의 가치를 더욱 높이려면 체계화하고 문서화하고 하는 과정들이 필요할 거고, 그 정보를 수집하고 정제하고 코딩하고 이런 ICT 데이터베이스 기술 인력은 한국에서 로컬에서 나와야 할 거고요. 인류가 처한 문제 해결에 매우 매우 중요한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자 그리고 가장 기회가 많은 곳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ICT 분야와 농업에 대해서도 여러 전문가분들이 논의를 나누신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사례가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틀 동안 J-커넥트데이 계속 하시면서 여러 전문가분들이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시게 될 거라고 들었어요. 제가 오늘 들려드린 사례가 이미 아실 수도 있겠지만, 새로 들으신 분들에게는 참고가 되셨고 창의적인 영감을 드릴 수도 있고, 또 힌트가 되고 토론의 힌트가 되고 그랬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플라스틱이나 패션 같은 다른 업계 이야기도 좀 소개해 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